당시 프랑스는 말 그대로 지도에서 사라지기 직전의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영국과의 전쟁이 10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겼고, 프랑스의 왕세자였던 샤를 7세는 친엄마인 이사보 왕비마저 그의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섰고, 왕위 계승권마저 부정당한 채에 남쪽으로 도망쳐 숨어 지내던 비참한 신세였었죠. 심지어 프랑스 귀족 세력인 부르고뉴파마저 영국과 손을 잡고 동족을 사냥하고 다녔으니, 백성들은 매일같이 불타는 마을을 보며 신이 프랑스를 버렸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절망에 빠져있던 약 1425년 어느 여름, 프랑스 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 돔네미에 살던 13살의 평범한 농부의 딸 잔다르크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밭에서 의문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대천사 미카엘과 성녀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잔다르크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목소리가 반복될 때마다 점차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내용은 참으로 황당했었는데, 바로 프랑스로 가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왕세자를 진짜 왕으로 즉위시키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시골 소녀가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했으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뻔했었죠. 영주를 찾아가 군대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을 때, 영주는 비웃으며 잔다르크의 사촌 오빠에게 이 미친 기집애의 뺨을 때려서 당장 집으로 끌고 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잔다르크는 전혀 굴하지 않고 매일같이 영주를 찾아가 설득했고, 결국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기묘한 당당함에 매료된 영주는 작은 호위대와 남장용 군복을 내어주며 왕세자가 있는 신옹성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적진을 뚫고 신옹성에 도착한 잔다르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왕세자 샤를 7세와 귀족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샤를 7세는 잔다르크가 정말 신의 계시를 받은 영웅인지 아니면 자신을 비웃으러 온 사기꾼인지 시험해보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신옹성의 화려한 아련실에 수많은 귀족을 모아놓고 자신은 가장 허름한 평복을 입은 채 시녀들과 귀족들 무리 사이에 슬쩍 숨어버렸던 겁니다. 대신 왕의 대역을 하는 가짜 왕을 화려한 왕좌에 앉혀놓았지요. 성문이 열리고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잔다르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짜 왕이 왕좌에서 위험 있는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지만 잔다르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왕좌를 지나쳐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던 평복 차림으로 숨어있던 진짜 왕세자 샤를 7세의 앞에 정확히 멈춰서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고귀하신 왕세자 전하, 저는 하늘의 왕께서 보내신 처녀 잔입니다. 전하께서 프랑스의 진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 황당하고도 기적 같은 광경에 아련실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샤를 7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잔다르크는 샤를 7세와 독대한 자리에서 오직 신과 샤를 7세의 본인만이 알고 있던 은밀한 기도 내용을 고스란히 말해주며 자신이 진짜 사자임을 증명해 보였었죠. 당시 혈통에 대한 콤플렉스와 배신감에 시달리며 매일 밤 자신이 정말 왕의 아들이 맞는지 신에게 눈물로 기도했던 샤를 7세에게 잔다르크의 이 비밀스러운 한마디는 그를 절망에서 건져 올리는 구원의 동아줄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의심 가득했던 프랑스 왕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공식적인 지휘권을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며 구국의 영웅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전율 돋는 첫 출발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지휘권을 얻어낸 잔다르크 앞에는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북을 잇는 유일한 요충지이자 이곳이 무너지면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끝장나는 마지막 보루, 바로 오를레앙이었죠. 당시 오를레앙은 영국군이 촘촘하게 쌓아 올린 요새들에 둘러싸여
몇 달 동안 굶주린 채 포위되어 있었고요. 프랑스의 네로라 하는 베테랑 장군들도 답이 없다며 고개를 젓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17살짜리 시골 소녀가 군대의 선두에 서겠다고 나선 겁니다. 장군들은 당연히 이 꼬맹이를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잔다르크는 장군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죠. 기적을 바라는 기도만 올린 게 아니라 당대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최첨단 무기인 화포, 즉 대포를 배치하고 조준선을 정렬하는 방면에서 기막힌 천재성을 발휘했던 겁니다. 대포를 어디에 배치해야 적 요새의 약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지 탁월한 군사적 판단으로 짚어냈고, 지지부진하게 버티던 포격전을 순식간에 프랑스군의 압도적인 화력쇼로 바꾸어 버렸었죠. 장군들조차 그녀의 포병 운용 능력에 감탄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여기에 잔다르크는 당시 중세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시무시한 전술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건 바로 숨 쉴 틈 없는 돌격이었죠. 당시 중세 군대들은 한 번 싸우고 나면 며칠씩 쉬면서 협상을 하거나 진영을 재정비하는 게 상식이었는데, 잔다르크는 영국군이 정신을 차릴 시간조차 주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쉴 새 없이 몰아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 오를레앙 전투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치열했던 레투렐 요새 공방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프랑스 병사들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던 그 순간, 맨 앞에서 거대한 하얀 깃발을 들고 독려하던 잔다르크의 목과 어깨 사이에 영국군의 날카로운 화살이 그대로 꽂혀버렸습니다. 깊숙하게 박힌 화살을 보며 영국군은 마녀가 죽었다 라며 환호했고, 프랑스 병사들은 패닉에 빠져 통곡하며 후퇴하기 시작했었죠. 여기서 잔다르크의 악바리 같은 본성이 폭발합니다. 진영 뒤편으로 실려간 그녀는 의사가 고통을 줄여줄 약초를 바르려고 하자 약초 치료를 거부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러고는 살을 뚫고 나온 화살촉을 자기 손으로 직접 움켜잡고 생살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제 손으로 화살을 단번에 뽑아내 버렸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는 와중에 겨우 기름을 발라 지혈만 한 채 잔다르크는 다시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뛰어들어갔죠. 죽은 줄 알았던 피투성이의 소녀가 다시 깃발을 치켜들고 진흙탕을 가르며 돌격해오자, 이번에는 영국군이 귀신이라도 본 듯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었습니다. 기세가 머리끝까지 오른 프랑스군은 그대로 성벽을 타고 넘었고, 단 9일 만에 그 단단했던 오를레앙의 포위망을 완전히 박살내며 기적같은 대역전극을 완성해냈지요. 베테랑 장군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단 9일 만에 끝내버린, 말 그대로 영국군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자 프랑스에게는 부활의 서막이 올랐던 전율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를레앙에서 기적같은 대승을 거둔 후 잔다르크는 프랑스군의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군대의 내부 상태는 사실 영웅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해서 금방 고쳐질 만큼 만만한 곳이 아니었죠. 오랜 패배주의에 물든 병사들은 틈만 나면 도박을 벌였고, 입을 열 때마다 거친 욕설과 신성모독을 일삼았으며, 군영 주변에는 수많은 매춘부와 불황자들이 뒤엉켜 전염병과 기강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잔다르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대의 타락한 정신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소녀 지휘관이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은 군대 내에서 도박을 금지하고 모든 병사는 하루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라는 엄격한 규칙이었습니다. 특히 입에 걸레를 문 것처럼 상스러운 욕설을 입에 달고 살던 병사들과 귀족 장군들에게 지옥의 언어를 쓰지 말라며 가차없이 불호령을 내렸었고요. 아무리 거친 노장군이라도 잔다르크가 눈을 매섭게 부릅뜨고 다가오면 꼼짝없이 고개를 숙이고 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군대를 따라다니며 병사들의 돈을 뜯고 사기를 떨어뜨리던 매춘부들을 군영 밖으로 전부 쫓아내는 가차없는 숙청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죠. 여기서 잔다르크의 불같은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는데요. 하루는 군영을 순찰하던
잔다르크의 눈에 분명히 쫓아냈던 매춘부 몇 명이 병사들의 막사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잔다르크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왈칵 뽑아들고는 도망치는 매춘부들을 향해 무섭게 돌격했었죠. 그런데 상대를 죽일 생각은 없었기에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내리친다는 것이 그만 매춘부의 등짝을 너무 세게 후려치는 바람에 칼날이 부러져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왕실과 군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러진 그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잔다르크가 성녀의 계시를 받아 생트 카트린 성당의 제단 밑을 파내어 찾아냈다는 신성한 보검이었거든요. 샤를 7세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니, 칼날을 보존하면서 몽둥이로 때렸어야지 왜 신성한 보검을 매춘부를 때리는 데 써서 부러뜨리냐 라며 크게 아쉬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장군들 역시 승리의 상징이 부러졌다며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잔다르크는 다른 검을 구해 차고 다니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잔다르크 본인이 전쟁터에서 군대를 이끌 때의 아주 독특한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부하들에게 기강을 강조했던 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했었죠. 잔다르크는 전쟁터에서 적의 숨통을 끊는 잔인한 칼부림을 극도로 기피했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깊은 거부감을 느꼈던 처녀는 난전이 벌어지는 최전방에서도 칼 대신 자신의 상징인 커다란 하얀 깃발만을 양손으로 높이 치켜든 채 군대의 맨 앞에서 돌격했었고요. 나는 내 칼보다 이 깃발을 100배는 더 사랑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장군들이 뒤에서 작전을 짜고 있을 때 17세의 소녀는 무기도 없이 오직 하얀 깃발 하나에 의지해 적의 화살과 대포가 빗발치는 성벽 밑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겁니다. 총사령관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마를 탄 채 깃발을 휘날리며 사선으로 돌격하니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종교적인 광기와 투지에 휩싸여 괴물 같은 군대로 변할 수밖에 없었죠. 추잡한 오합지졸이었던 프랑스 군대를 오직 엄격한 규율과 솔선수범하는 목숨건 투지로 순식간에 정예군으로 탈바꿈시킨 잔다르크만의 기묘하고도 위대한 리더십이 빛을 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를레앙을 구하고 프랑스군의 기강을 완벽하게 세운 잔다르크에게는 이제 최종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세자의 정식 국왕대관식을 거행하는 일이었죠. 당시 프랑스 역사상 진짜 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북부의 레임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치러야만 하는 엄격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레임 대성당이 있는 북부 지역 전체가 영국군과 부르고뉴파 군대에게 완전히 장악당해 있었습니다. 샤를 7세와 조정의 관리들은 당연히 미쳤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적진 한복판을 뚫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 대관식을 치르겠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잔다르크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영웅의 기세에 밀린 왕세자는 벌벌 떨면서 원정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하고도 재미있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잔다르크의 무적 신화가 전 유럽에 널리 퍼지면서 프랑스군이 돌격하기도 전에 길목에 있던 영국 측 도시들이 알아서 성문을 열고 항복 선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트로아 같은 거대한 요새 도시조차 잔다르크가 대포를 배치하고 공격 태세를 갖추자 저항을 포기하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진을 가로지르는 무혈입성의 연속 끝에 마침내 잔다르크와 왕세자는 약속의 땅 레임 대성당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대관식 원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마침내 거행된 대관식은 그야말로 웅장함과 감동의 극치였습니다. 샤를 7세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황제의 왕관이 씌워지는 순간 성당 안은 프랑스의 부활을 외치는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었고요. 이때 가장 주목받은 것은 국왕 바로 옆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하얀 백합 깃발을 들고 서 있던 잔다르크였습니다.
귀족들이 화려한 예복을 뽐낼 때 소녀는 온통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은빛 갑옷을 그대로 입은 채 왕의 곁을 지켰었죠. 왕관이 씌워지자 잔다르크는 왕세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귀하신 국왕 전하, 이제 사막에 갇혔던 프랑스에 진짜 왕이 탄생했습니다. 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샤를 7세는 나라를 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잔다르크에게 원하는 보상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고 엄청난 제안을 던졌었죠. 엄청난 금은보화나 높은 귀족 백작의 지위를 요구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였는데 잔다르크가 왕에게 요구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소박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향 마을의 백성들이 징글징글하게 시달리던 무거운 세금을 영원히 면제해달라는 단 하나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샤를 7세는 감동하여 이를 즉시 허락했고, 실제로 이 대관식 이후 프랑스 왕실 장부에는 돔레미 마을의 세금 징수칸에 잔다르크 덕분에 면제됨이라는 글자가 오랫동안 새겨지게 되었죠. 시골의 이름 없는 왕따 처녀에서 출발하여 적진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마침내 한나라의 군주를 창조해낸 영웅 잔다르크. 그녀의 인생은 이 레임 대성당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깊어지는 법이었죠. 왕이 된 샤를 7세와 주변의 시기 어린 귀족들의 눈빛은 이제 구국의 영웅을 향해 조금씩 추악하고 냉혹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정식 국왕의 자리에 오른 샤를 7세와 프랑스 조정의 귀족들은 왕관을 씌워주는 순간까지는 모두가 잔다르크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왕이 탄생한 바로 그날부터 그녀를 향한 시선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제 영토를 되찾는 전쟁이 아니라 영국과의 적당한 외교적 협상, 그리고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추악한 정치적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백성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잔다르크의 존재 자체가 왕과 귀족들에게는 오히려 큰 정치적 부담이자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셈이었죠. 왕실은 군대를 더 돌격시켜 영국군을 완전히 몰아내자는 잔다르크의 간청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잔다르크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지 않기 시작하며 이후 잔다르크는 점차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끊겨 고작 수백 명의 자원병만 남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1430년 5월 영국 부르고뉴 연합군에게 포위당한 아군 도시 콩피에뉴를 구하기 위해 소수의 호위대만 이끌고 전장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잔다르크의 마지막 전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성 밖에서 적들과 격렬하게 싸우던 중 밀려드는 적의 대군에 밀려 프랑스군이 성 안으로 퇴각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잔다르크는 여느 때처럼 부하들을 먼저 성 안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맨 뒤에서 적들을 막아서며 후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거의 다 들어간 그 순간 성문이 예상보다 일찍 닫혀버렸던 겁니다. 졸지의 아군 성벽 아래에 덩그러니 갇혀버린 잔다르크는 밀려오는 부르고뉴 군대에게 완벽하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적의 궁수가 그녀의 하얀 망토를 거칠게 잡아당겨 말 아래로 팽개쳤고 진흙탕 바닥에 구른 연궁은 그렇게 비참하게 체포당하고 말았었죠. 당시 부르고뉴 군대는 프랑스를 구한 불패의 성녀를 잡았다며 광란의 축제를 벌였고요. 이 소식은 곧바로 파리로 넘어가 영국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통 터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세 유럽의 전쟁 관례상 신분이 높은 포로가 잡히면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거든요. 부르고뉴파는 프랑스의 왕에게 눈독을 들이며 잔다르크의 몸값 흥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영웅이 적에게 잡혔으니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구하러 오는 것이 도리였지만 샤를 7세는 몸값을 지불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버림받은 잔다르크를 향해 그녀를 마녀로 몰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영국군이 거액의 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영국군은 엄청난 현찰을 지불하고
잔다르크의 신병을 사들였고 영웅은 그렇게 프랑스 왕실의 잔인한 외면 속에서 적국 영국의 소나기로 차갑게 넘겨지게 되었죠. 나라를 구한 대가로 아군에게 성문이 닫히고 자신이 왕관을 씌워준 주군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채 적진의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던 잔다르크. 10대의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극적인 배신의 드라마가 어두운 감옥 구석에서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손에 넘겨진 잔다르크는 프랑스 북부의 루앙성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영국군은 그녀를 평범한 포로로 죽이면 프랑스인들이 다시 뭉칠까봐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잔다르크를 신의 계시를 받은 성녀가 아니라 악마와 소통한 더러운 마녀로 조작해 처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당대 최고의 가톨릭 신학자와 법학자 등 수십 명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총출동한 역사상 가장 불평등하고 잔인한 마녀 재판이 시작되었지요. 글자도 모르는 시골 소녀를 올가매기 위해 재판관들은 교묘한 법리적 덫과 말장난으로 가득 찬 유도 신문들을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문록에 박제된 잔다르크의 답변들은 재판관들조차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명석했었죠. 재판 도중 학자들이 가장 정교하게 판 함정이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자신이 신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가톨릭 교리상 어떻게 대답해도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악랄한 유도신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면 인간이 감히 신의 뜻을 단정지었다는 교만죄가 성립되고 아니라고 대답하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마녀로 확정되는 덫이었거든요. 현장에 있던 서기들조차 잔다르크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소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역사에 남을 천재적인 답변을 뿜어냈습니다. 만약 내가 신의 은총을 받고 있지 않다면 신께서 제게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만약 받고 있다면 신께서 계속 저를 은총 속에 머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완벽한 답변을 들은 신학자들은 심한 충격을 받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재판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었죠. 질문을 던졌던 학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허겁지겁 당일 신문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잔다르크는 영국 군인들의 성폭행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옥 안에서도 꿋꿋하게 남성용 가죽 바지와 군복을 끈으로 단단히 묶어 입으며 버텼고요. 종교 재판관들은 이를 두고 여자가 남장하는 것은 성서의 규율을 어긴 마녀의 증거라며 억지 꼬투리를 잡아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1431년 5월 30일 루앙의 오래된 광장에 거대한 화형대가 세워졌습니다. 19세의 잔다르크는 마녀라는 낙인이 찍힌 모자를 쓴 채 나무 기둥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불길이 발밑에서부터 매섭게 타오르기 시작하자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잔다르크는 광장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울부짖지 않고 오직 자신이 믿었던 그 목소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성당에서 가져온 십자가를 눈앞에 보여달라고 청했고 불길이 온몸을 휘감아 의식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몰아쉬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고결한 생을 마감했지만 끝까지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를 거짓이라 말하지 않았고 그 신념만은 끝내 불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잔다르크의 몸이 완전히 재가 되어 생강에 뿌려진 후 전장에서는 기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을 마녀로 만들어 프랑스인들의 사기를 꺾으려던 영국의 계산과 달리 영웅의 비극적인 순국은 프랑스 백성들과 군인들의 가슴 속에 거대한 분노와 애국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후 프랑스는 군사적 방역을 이어갔고 결국 잔다르크가 죽은 지 20여 년 만에 프랑스는 영국의 지배력을 대부분 몰아내며 백년 전쟁의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지요. 사후 약 25년 뒤에 열린 명예회복 재판에서 잔다르크는 마녀의 누명을 완전히 벗고 프랑스를 구한 불멸의 성녀로 복권되었습니다.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시골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 추악한 정치적 배신과 잔인한 화형대의 불길 속에서 사라져갔던 잔다르크.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당당했던 불꽃 같은 삶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구국의 신화로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